네, 저도 오늘 원래 비엔날 처음에는 아르누보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하다가 근데 그때 단톡방에서 링슈트라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는 그러면 얘네가 이게 왜 생긴 건가 하다가 결국에 1200년대까지 돌아가서 빈이란 도시의 역사와 그럼 빈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중심으로 한번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신성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이 동네나 참 몰랐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했어요. 아는 사람 한국에 진짜 관심 없어요. 왜냐면 다들 신성 로마 제국 이 이름은 알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그 포인트랑 좀 어긋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독일 역사가 사실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만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비엔나는요 이 정도 크기고요. 서울이 605인가 그래요. 쾌페는 이렇습니다. 자, 이러면 제 생각에 도시를 면적, 쾌팽, 기후 이 세 가지를 알면 대충 감이 와요. 그런데 이런 동네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자, 12에서 15세기 어땠나 하면은 일단 이때 공국으로 시작됩니다. 아까 전체 인구가 900만이라는 나라가 참 그 대단했던 제국이 전 국민 우리 경기도보다 적다는 거예요. 아무튼 공국으로 지정되는데 이 공국이 뭐냐면 공작이 다스리는 령이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제후국 같은 위치로 이때 지정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때는 처음에는 바벤베르크라는 가문이 여기를 다스렸는데 13세기 중반에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 동네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그와 동시에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럽에서 제일 강력한 왕조 중에 하나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얘네들을 통치한 이 시기는 우리나라 조선 시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선이 1359, 1392부터 대충 그때까지 한다고 하면은 얘네들도 이 정도로 시작해가지고 대충 1900년, 1111 막 이렇게 갑니다. 아무튼 어쨌든 제가 그래서 주목한 것은 이 시기 얘네들의 역사는 그러니까 리틀 아이스 에이지 역사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리틀 아이스 에이지 하면은 떠오르는 국가가 하나 더 있죠. 오스만 투르크. 우리가 리틀 아이스 에이지 오스만 투르크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 이 루돌프 1세가 합스부르크 가문 첫 번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거든요. 근데 이때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세습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15세기쯤부터는 이젠 진짜로 세습하는 거랑 마찬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써놨는데 오스만 투르크랑 얘가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우리가 1453 그러니까 그때 콘스탄티노플 점령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는 서유럽을 먹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 저기서 잡은 다음에 비엔나를 먹기 위해서 갑니다. 그게 첫 번째가 1526이에요. 제가 근데 이게 1526인지 6인지 약간 헷갈립니다.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가 일단 리틀 아이스 에이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하필이면 이 29년도에 얘네가 작게가 아니에요. 15만 명이나 돼가지고 여기 쳐들어갔는데 여기는 그 당시에 한 2만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하필이면 비정상적으로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저기 바로 옆에 그러니까 헝가리 쪽까지 다 먹었거든요. 지금 저게 그 당시에 이렇게 2차 침공 때의 오스만 투르크 영토예요. 초록색은 직접 다스리는 데고 약간 약한 데는 약간 좀 공국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바로 위에 비엔나 보이시죠? 그러니까 비엔나 바로 옆까지 오스만 투르크 간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쟤네들이 그래서 다 먹어놓고 바로 옆에서 비엔나까지 가는데 얘네들이 예를 들면 한
4월, 5월 이때 출발을 해가지고 7월 달에는 도착해가지고 이제 잡는다. 이렇게 됐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공성하는 전차들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9월 달 좀 가까이 돼서 도착해요. 그러니까 여름 전에 원래 도착을 하려 했는데 9월 달 돼서 도착을 해가지고 이미 그때 리틀 아이스 에이지고 해가지고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5일, 17일 이 정도 싸우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너무 춥다. 우리 망했다. 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1683 때 저 때 한 번 더 쳐들어오는데 저 때는 재밌는 게 그 리틀 아이스 에이지 중에서도 제일 셀 때죠. 저 때가. 그러니까 저게 네 마운더 바로 그 시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 때는 잘 쳐들어갔는데 빨리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겨울이 찾아와가지고 저기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근데 저 재밌는 게 어쨌든 저 비엔나를 먹었으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저 오스만 투르크가 서유럽으로 쭉 진출하게 되는 그거란 말이죠. 저기가 도나우 강도 있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비엔나가 오스만 투르크한테 점령되지 않은 거는 지금 어쨌든 서유럽 기독교 사회가 유지되는데 되게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것도 어쨌든 리틀 아이스 에이지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향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어쨌든 그 마운더가 대충 1670, 16 뭐 거기 우리 외웠잖아요. 마운더가 어떻게 됐죠? 태양왕이 뜨니까 태양왕 몇 년? 1643 역사상 맞아요. 그거부터 한 1710년 이건 또 말이 약간 1715 1715가 바로 루이 15세 그게 딱 많은 거예요. 그 딱. 근데 그때 보니까 한국은 또 경신대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기후에임에서 계속 다루던 얘기죠. 경신대극이 기후 리틀 아이스 에이지. 그래서 우리도 사실 거기에 영향을 계속 받고 굶어 죽고 하고 있었다. 어쨌든 이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막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나름대로 자신감 같은 게 여기서는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게 여기가 이 빈이라는 동네가 중요한 게 이 콘스탄티노플이 먹히기 전에는 베네치아에서 빈으로 갑니다. 빈으로 가가지고 저 발칸 반도하고 저 동방 쪽하고 무역을 하던 그 중개 무역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콘스탄티노플이 먹혀버려가지고 이제는 그 중개 무역이 그러니까 서유럽하고 동유럽 사이의 중개 무역이 그때부터는 안 되죠. 1453부터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빈이 이제는 저 베네치아하고 빈을 거쳐가지고 저기 독일 내륙하고 또 네덜란드 이 내륙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 중심지가 된 덕분에 빈이 돈이 많이 생겨요. 그게 1차 원인입니다.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그 왕가의 이게 확장된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금 1683에 2차 침공이 있었잖아요. 근데 2차 침공을 막아낸 다음에 이 합스부르크 애들이 또 나름대로 야금 땅을 먹어가지고 헝가리 땅을 다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헝가리 땅이 엄청난 초지입니다. 네. 이전에는 막 훈족 이런 애들이 다 여기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키우고 그리고 다시 얘네가 먹은 후 그러니까 17세기 후반부터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밀을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기서 밀이 처음으로 거의 재배가 돼요. 제대로 이제 경작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얘네들이 17세기에 열심히 맞고 이제 18세기예요. 그러니까 18세기에 뭐가 있었냐? 일단 네 아까 그거 끝났죠?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제가 이 표시해 놓은 데가 저 지도가 헝가리고요. 여기고요. 근데 이 빨간색이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주 평야, 호남 평야 상대가 안 됩니다. 여기서 다 이제 밀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만든 밀이 이제 유럽 전체로 도나우강 통해 가지고 수출하는 루트가 됩니다. 여기서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수출하는 곡물지대였고요.
여기서 수출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많이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수출이 동방 쪽에서 이제 그 콘스탄틴으로 맡겼으니까 동방 쪽에서 오진 않지만 지네가 만든 이 곡물류를 이제 본격적으로 베네치아뿐만 아니라 독일 내륙 또 네덜란드까지 이제 왔다 갔다 그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뭐 뿐만 아니라 호밀, 보리, 귀리 다 뭐 그러니까 저속노화식들이 다 이 비슷한 데서 다 그때 본격적으로 안 좋은 거죠. 밀은 그래도 취급돼도 그거는 높이 치면 안 해요. 간단히 지금 보리밥 먹으라고 안 먹는 거죠. 콩보리밥. 어쨌든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빈이 지금 여기 있죠. 비는 좀 보여요. 네, 빈이 있잖아요. 네, 그죠. 아무튼 빈 여기 있죠. 근데 이 바로 옆에 또 보면 프라하가 있죠. 여기 조금 가까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이 빈하고 프라하가 이 동네의 양대 산맥처럼 합스부르크가의 그러니까 약간 서울, 부산처럼 본격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일단 하나는 먼저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전부터 이 동방하고 이 동방이랑은 그렇죠. 동유럽 쪽하고 이 접경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중개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항상 오랫동안 갖고 있던 이 지역의 특징이 군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8세기쯤부터 해가지고는 군수 산업 또 그 관련된 공예 아니면 관련된 제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아까 발표에서 계속 어떤 건축에 있어서 공예 같은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됐잖아요. 그 바탕에 그 군수 산업하고 제조업하고 수공예가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이 자리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비엔나는 여기서 이때쯤에부터는 옆에 프라하는 유리 세공예가 되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냥 뭐 아까 또 우리 유리 빈 분리파에서도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이때부터 이 17세기, 18세기부터 유리 공예가 많이 발달을 하고 그거를 이미 수출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젠 돈이 많이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투르크 막아내고 돈도 많이 돌고 하고 있으니까 하이든, 모차르트, 이제 베토벤까지, 베토벤은 고전주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때까지가 여기 이 동네의 18세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18세기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나갔어요. 잘 나가고 있다가 19세기 초에 갑자기 얻어맞습니다. 일단 잘 나갈 때 얘기. 예, 이거는 베르사유 로코코 파쿠리입니다. 요런 거는 바로 여기 보시면 올록블록 딱 바로크입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우리가 외워둘 만한 왕은 2명은 이 2명이에요. 근데 이 여왕의 아들이거든요. 이 여왕은 이방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제프 2세는 세종대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막 확 잡고 얘가 막 농로 풀어주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농로를 풀어주는데 근데 동시에 지금 보시면 이제 18세기니까 지금 17 뭐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보시면 1765에는 영국에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농로가 풀어져서 이제 노동력은 이미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지만 그래서 놔뒀으면 산업혁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직후에 나폴레옹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개박살이 나요. 개박살이 나고 나폴레옹이 2번이나 비엔나를 점령하거든요. 1805, 1809. 근데 이때 전쟁을 많이 하면서 또 지기도 했으니까 국가 재정이 많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당시에 유럽 헤게모니가 있었던 산업 이런 데에
당시 빈이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어쨌든 나폴레옹이 있을 때는 유럽 전역에 소위 말하는 대륙 봉쇄령이란 걸 해가지고 얘가 원래 하던 그 뭐 이렇게 내륙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중개 무역을 자연스럽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돈이 없었죠. 그러다가 자 나폴레옹 망하고 나폴레옹 망한 다음에 이 1814부터 1815에 그럼 그 후에 어떻게 유럽을 이제 그 정리를 할 것인가라는 빈 회의라는 게 벌어집니다. 근데 이 빈 회의 다음에는 이 메테르힌이라는 사람이 보수주의 정권을 그러니까 그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건 어쨌든 1825에 그 탐보라 화산이 폭발을 해요. 그래서 빈 회의가 마무리되기 한 달 전에 폭발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보면은 많은 책들에 1816에 화산재가 전 세계 딱 덮어가지고 여름이 없는 해였다. 굉장히 추웠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산업이 안 좋고 지금 이게 중계도 뭐 안 돼가지고 지금 한 100년 전에 잘 나가던 나라가 지금 망가져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합쳐지니까 그 어떤 사회적 불안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마음의 여유의 캐파가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이 보수주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유지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815에 탐보라가 터지면서 1816에 여름이 없는 유럽에 여름이 없는 애가 시작되고 1818에 쓰는 게 뭐냐면 메리 셀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출간하죠. 그때 1816에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 바이런하고 메리 셀리 같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고틱 같은 문학들이 엄청나게 출현하고 근데 메테르니 보수주의는 어쨌든간 그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반격. 원래 빈은 그렇다면 이전에 뭐 열려있는 진보주의 정권이다? 그건 아니고 원래부터 물론 조금씩 변화를 감지하긴 했지만 얘네 자체가 애초에 역사성, 경주가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근데 프랑스 대혁명은 1848이지 않나요? 프랑스는 1789. 아, 1789.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다음 건 헷갈렸어요. 아, 오케이. 1789에 대한 반격으로 생긴 게 나폴레옹. 그러니까 빈 회의에서 1814의 빈 회의에서 덴마크 국왕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 편을 들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나쁜 거지. 나폴레옹을 또 이건 어쨌든 하려면 우리 쳐드는 건 나쁘지만. 그러니까 그런 대항이에요. 어차피 저기는 다 그냥 기존 눌러버리자라는 걸로 간 거예요. 더 보수적으로 전체가. 근데 1848에 또 혁명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역사 공부할 때 뭐 어떻게 해요? 또 나오고 1830에 또 뭐야 혁명하고 그게 바로 1830이 레미제르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1848은 뭐예요? 드디어 프랑스 제2공화국 또 해가지고 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아무튼 지금 이 1848에 헝가리 혁명이 터집니다 이쪽도. 1825의 빈회의 직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그러니까 1816에 아까 여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농작물이 유럽 전체에서 엄청 올랐대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기근이 왔으니까. 근데 뭐 그게 연결되지 않을까. 물론 기후를 너무 끼워 맞추는 얘기지만.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기본적인 건데 보수 정권보다는 어쨌든 전반적인 유럽 전체의 침체, 경기 침체. 그래서 여기 이 당시 이 시기에는 이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이 빈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정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 아는 거가 하나 나오는 게 그거죠. 여기 이 시기에 이젠 감자 기근 시기죠. 몇 년이죠? 45. 네, 1845. 1845부터 감자대전. 47 이런 때가 그 어쨌든 이렇게 유럽의 대기근이었단 말이죠. 또 이때.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돼 가지고 또 이제 금융 위기, 산업 불황 이게 다 연결되죠. 이제는. 그러니까 1848의 2월에 프랑스에서 관련된 그 영향으로 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나 진짜 군주정 안 해. 이게 나오고요. 그거에 약간 우와 영향 받아가지고 우리도 뭐 60만세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우리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3월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연도가 다 1848에 곳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848에 처음에는 이거 혁명이 성공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헌법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제 뭐 개혁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10월에 어쨌든 이 뭐랄까 수구파라고 할까요? 아니면 왕당파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제압이 당해요. 그런 다음에 이 요제프 1세라는 사람이 다시 황제로 취임을 합니다. 근데 이 요제프 1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니까 기본적으로 반동 이런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치만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남고 싶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가 저렇게 거대하게 변화하는데 자기 혼자 아무리 꼰대라도 혼자서 이거 막아내기는 어렵죠. 그리고 자 아까 이때 1차를 마치고 나서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 1차 마치고 나서 빈 주변에 성곽이 높게 쫙 둘러집니다. 이때 둘러져요. 이때.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때 한번 얘네들이 이번에 17일 만에 갔는데 또 올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무슨 천리장성 이거 쌌듯이 이때 만들어요. 쫙. 링스트라스가 저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링스트라스 이전에 성벽을. 그러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 요제프 1세가 사실 이제는 뭐 이게 쾅쾅 하고 하니까 성벽이 그렇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뭐 자기도 이제는 좀 개혁 군주하고 싶다 뭐 그런 망가 그다음에 또 동시에 이때 사람들은 그 18세기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링슈트라세라는 프로젝트를. 물론 근데 이 프로젝트 자체는 3월 혁명 때 이미 이렇게 이 벽을 없애고 빈 안쪽이랑 밖을 연결시키자 이거가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가보개혁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청년파들이 얘기했던 얘기였대요. 근데 그거를 얘가 뭐 이렇게 87년 우리 뭐 노태우가 뭘 하겠다 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쨌든 알아야 될 거는 귀족들은 이거 완전 반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빈이 도시인데 가려져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이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거기 거지들만 산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냐 이러면서 다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근데 얘가 뭐 김대중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 한 것처럼 나는 하겠다. 일단 한 거죠. 우리 계속 보고 있죠. 하기 싫었는데 그냥 아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이렇게 뭔가 해보겠다. 뭐 그런 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하지만 그런 뜻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링슈트라세를 만드는 주체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황제 포럼이라는 집단이고요. 그건 황제 쪽에서 만든 거. 하나는 시민 포럼이라는 집단이고요. 하나는 그 군대 쪽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것들을 다 당시에 그냥 뭐 내가 진다가 아니라 이것 좀 사주세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거 다 내가 허물 테니까 이거 지금 경매할게 이거 살 사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글쎄 이게 과연 할 만한 투자일까 하면서 보통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것들은 황제 쪽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거는 약간 그 바로크 그런 느낌 나나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조각이 위에 있고 하는 거는 바로크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런 느낌이 나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또 약간 짠 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절대 왕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시민 애들이 만들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고딩양식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시민의 계몽적 이상향 이런 것들이 당시에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딱 봐도 근데 어쨌든 다 고전적이라는 거. 그리고 국회의사당. 이게 그리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바로크거든요. 근데 이게 착 올라가고 막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건축학적으로 이거 그리스 양식이다 이렇게 한대요. 이것도 시민 쪽에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이거 안 하려고 계속 반대를 하다가 어떻게든 시민애들이 만든 거고요. 마찬가지. 이건 갑자기 르네상스 양식이 좀 나오죠. 이 3가지가 제일 유명한 시민 애들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시민 애들이 만든 거고요. 이 마지막으로 병영. 이게 원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대요. 여전히 국경이 있고 하니까. 근데 점점 이게 잘 팔리고 어쩌고 하면서 군사적인 그 목적은 점점 줄고
그러니까 처음에 링슈트라세를 계획했을 때보다 좀 더 뭐랄까 시민 참여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점점 가면서. 근데 재밌는 게 어쨌든 우리가 계속 지금 빈 얘기하면서 유대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당시에 이 땅을 그러니까 샀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계속 없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본격 사기 시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땅을 사가지고 빈에 정착하게 되는 그거랑 연결되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유대인들 뭐 이제 안에도 땅 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 왕이 뭐 되게 발전적인 링컨 뭐 그게 아니라 물론 링컨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를 팔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안에 들어오게 해준 거예요. 통찰시대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에릭 캔들 같은 실제로 어릴 때 태어났고 거기에 대한 되게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쓴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유대인한테 뭔가 혜택을 계속 부과한다는 걸 아예 적어놨더라고요. 그 유대인 인구가 전체 유럽에서 제일 많았다. 어느 시점에 20만 명 정도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빈이.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 특히 금융가들이 이쪽 변 토지를 대거 매입해가지고 대저택 짓고 그래가지고 도시 경제를 주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19세기에 반유대 정서가 강해지면서 막 그러면서 일단 갈등이 있는 상태였대요.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래서 뭐 얘네들은 역사주의라고 해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다음에 또 그 계몽주의가 영향받은 그 양식도 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아르누보가 나오는데 아르누보는 네, 새로운 예술이다 이런 뜻이 있고 크게는 불어권, 도어권 나뉘고 불어권은 또 벨기에, 프랑스 나뉘고 도어권은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그 불어권에서는 벨기에가 핵심이고 도어권에서는 비엔나가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비엔나 아르누보 그가의 핵심은 다른 데는 장식을 되게 주목했다면 얘네들은 그 장식의 주목이 좀 줄어듭니다. 좀 다른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벨기에에서 생긴 그 아르누보 첫 번째 작품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되는 물론 그게 딱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학자들이 첫 번째 작품이라 얘기하는 타셀 하우스인데요. 보시면 쓸데없는 이렇게 웅강 이런 늦었네요. 그러면 1897이 빈 분립하는데 네. 거의 한 5년 전. 네, 맞습니다. 좀 늦었어요. 4년 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얘네들은 제조업이 엄청 잘하고 계속 그러니까 유럽이 계속 그러니까 한참 산업혁명을 했는 상태에서도 아까 이 메르니히 보수주의 정권에서는 산업혁명을 본격 도입한 게 아니라 계속 우리 하던 이렇게 밀 같은 거 수출 계속하고 또 그러니까 원래 세공품 같은 거 수공업이 발달이 계속 돼 있었던 맥락이 있어요. 그 바탕으로 좀 더 우리는 약간 기능성 있게 뭔가 어쨌든 우리 테크닉을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넘겨가지고 만들어 보자 이런 느낌이 상대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엔나 아르누보는 3명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바그너고요. 계속 써 있었던 말이죠. 하나는 얘고요. 이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 자체는 사실 이 도면을 짜고 이걸 짠 거는 되게 기하적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사각형, 원 이렇게 있죠. 근데 얘네는 장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이렇게 회화처럼 해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 2D처럼. 네. 근데 이게 그림은 아니고요. 붙여놓은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공업이 많이 발달이 돼 있었으니까요. 네, 뭐 이 정도 하시죠. 네.